혼전 임신 숨겼다고 파혼하자는 시댁 말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파혼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과거를 죄로 만들어 현재를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선택 하나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야 하는지는 당사자만이 압니다. 오늘 이야기는 낙태를 했던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자님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이고 결혼을 앞뒀던 예비 신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 손이 조금 떨립니다. 겁이 나서라기보단 제가 겪은 일이 아직 제 몸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로 상처받았으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부터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결혼을 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내 편을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선택한 가족, 내가 선택한 사람. 이제는 좀 안정적인 어른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선택지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게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착했습니다. 적어도 저 앞에서는요, 회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했고, 늘 조용히 웃는 얼굴로 상황을 무마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세상이 너무 거칠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누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처음으로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듣고 퇴근하던 날이면 그는 굳이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힘들었지 한마디를 건네고는 근처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사주곤 했어요. 저는 그 단순한 위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과거를 다 알게 되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제 과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다만 20살이 되기 직전에 한 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시절이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만났던 사람은 지금의 예비 신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미 오래전에 제 삶에서 지워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헤어졌고 임신 사실은 헤어진 후에야 혼자 알았습니다. 병원 진료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듣던 제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어요.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 월세, 아르바이트 시급,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은 제 나이까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요. 누군가는 사랑이면 다 된다고 말하겠지만 그때의 저는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현실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결정했고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 선택을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슬퍼한 적은 있어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질 때는 있었지만 그때 안 했어야 했다고 자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 지난 과거에 대해 모두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숨기고 시작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과거라고,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안심했습니다. 아,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라면 나를 통째로 받아들이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졌지요. 문제는 상견례 이후였습니다. 시댁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젠틀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교회 권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액자가 걸려 있는 그런 신실한 집이었지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무난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직업, 부모님 직업, 형제 관계, 건강 상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듯 묻고 답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성의껏 대답했고 그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따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자리였고 커피는 거의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검열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혹시 숨긴 건 없냐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도 없겠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쩐지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알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제 과거에 대해 모든 걸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비 신랑이 저에게 말해준 대로 지나간 건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과거에 임신 경험이 있었고 낳지 않았다고 저는 전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제가 과거에 임신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낙태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더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더군요. 젊은 애가 당연히 겁이 났을 거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면서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카톡으로 저에게 성경 구절을 보내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태중의 아이도 존귀하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같은 말들을요. 저는 처음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쌓여갈수록 그 말들이 모두 제 지난 과거를 못마땅해 하며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로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던 날에도 어머님은 굳이 동행하셨습니다. 직원분이 저에게 어울릴 만한 웨딩드레스를 골라주실 동안 어머님은 그 여성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남들이 모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꼭 저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신랑과 무난하게 결혼에 성공하려면 이런 생각쯤은 참는 게 좋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지요. 어째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낮게 생각했을까요? 웨딩샵 사건 이후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어머님은 태아 관련 뉴스 기사 링크를 자주 올리셨습니다. 낙태 후유증,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성들, 낙태를 한 사람은 가정을 이룰 자격이 있는가 같은 제목들. 가족들은 어머니의 톡을 보고도 누구 하나 뭐라 첨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부정적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바보였지요.
어머님은 제 예비 신랑에게도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내가 될 사람의 과거는 곧 집안의 역사라고요. 한번 생명을 지운 사람은 필요하면 또 지울 수 있는 사람 아니냐고요. 그 말을 전하는 예비 신랑의 표정은 괴로워 보였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말을 굳이 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의 속마음 또한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운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저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는데 그 집에서는 도덕적 타락의 증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 앞에서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과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달랐습니다.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대놓고 과거 일에 대해 언급하곤 하셨어요. 사실 그 선택은 정말 잘못된 거였다며 아이는 무슨 죄냐고까지 말씀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예비 신랑은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인 채 밤만 깨 자기고 있더군요. 저는 저를 공격하는 듯 말하는 어머니보다 예비 신랑의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장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핏줄이 깨끗해야 한다.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말 속에는 늘 같은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전제 말이지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몸은 괜찮냐고요? 낙태하면 자궁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집안대를 잇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질문은 배려가 아니라 경고와 질책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몸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결함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제 선택을 과거로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끌어와 매일같이 재판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아버님 생신날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특히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시작하는 건 옳지 않다고요. 저는 추호도 어떤 사실 하나조차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이미 모든 걸 털어놨던 터였고 예비 신랑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는 모든 것에 솔직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한텐 숨기지 않았느냐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를 죄인으로 세워놓고 싶었던 거라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예비 신랑은 제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과거에 대해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서 자기도 힘들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자기는 중간에서 난처하다고요.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내 편에 서지 않겠다는 말, 저를 굳이 붙잡고 싶지는 않다는 말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집은 제 과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를 이용해 저를 집에서 밀어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예비 신랑은 저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대충 무마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데 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식은 끝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던 그 말 이후로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퇴근길에 초코우유를 사다 주지도 않았고 저는 굳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중간에서 난처하다는 표정만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겉으로는 계속되었습니다. 청첩장 문구를 고르고 신혼집 가전제품을 보러 다니고 양가 하객수를 맞추느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의 도전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점잖은 분위기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또박또박 제 과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 번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집안을 맡길 수는 없다고요. 그 말은 더 이상 은근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처럼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그 아이를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와 아이 모두를 망치지 않기 위해 감당한 선택이었다고 말이지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입장이고 우리 집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요.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떻게든 이해하며 물러서 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중요한 건 사실도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신랑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완강하시다고 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밀어붙이면 집안이 갈라질 수도 있다고요. 자기는 부모를 버릴 용기가 없고 그렇다고 저를 붙잡을 각오도 없다는 말이었지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신혼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설명서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고 커튼은 아직 달지 못해 창밖 불빛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누구였을까요?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받아야 할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저 착각 속에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정말로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냐고.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파혼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양가의 합의였지만 실제로는 한쪽 집안의 통보였습니다. 예물은 돌려주기로 했고 신혼집 계약은 제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인연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 거실에 섰습니다. 벽에 걸린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액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게 상대를 끝까지 지켜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선별이겠지요. 집을 나오는 길에 예비 신랑은 저를 배웅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사랑보다 부모가 더 중요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한 달쯤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았다는 사실이 가끔씩 숨이 막힐 만큼 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집의 기준이 제 삶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한 번의 선택으로 제 인생을 지켰고 이번에는 또 한 번의 선택으로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래도 숨기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처음부터 말했어야지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말했고 그걸 감당하겠다고 말한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제가 낙태를 한 여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혼이 실패는 아니더군요. 그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제가 걸어 나왔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간 뒤로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졌고 자기도 생각이 많아졌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눈치를 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가 더 단단했어야 했다고요. 혹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없겠냐고 말이지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긴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알거든요. 저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결국 또 지키지 못한다는 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아니라 당신이 저를 밀어낸 거라고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사람과는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고요.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죄로 만들려는 집에 들어갈 뻔했던 제 선택이 지금 생각하면 더 아찔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제야 알았겠지요. 제가 붙잡힐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 뻔한 선택은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를 지켰으니까요. 저를 저울 위에 올려놓는 집안은 저도 사절이거든요. 누군가의 과거는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의 기록일 뿐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결혼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 곁에 서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계는 가슴 울리는 인생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